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창사 50주년 특별 대토론회 사회를 맡은 손종학입니다. 대전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충청의 정치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서 토론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충청권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5분 소개합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원입니다. 서원대학교 엄태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이철희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전 MBC 보도국 안준철 기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충청파워 한국을 움직인다입니다. 다소 돌발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충청권의 정치적 이상이 달라졌다. 충청권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충청파워 어떻게 높아지고 달라졌는지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정치에서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권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충청 출신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회 때는 강창희 국회의장,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병석 부의장님 이렇게 활약을 하셨고요. 또 지금은 이완구 여당의 원내대표, 또 우리 예산을 전부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홍문표 예결위원장, 그 밖에 우리 충청의 젊은 의원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충청의 정치적 파워. 충청도가 그동안 정치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있죠. 과거에는 충청권 하면 캐스팅 보트만 행사하던 정치의 변수에서 이제 정치의 상수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지금 말씀이 있으셨지만 충청권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적 물적 자산이 상당히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아산 당진 중에 현대 삼성이 들어오고 또 우리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오면서 행정의 중심이 됐고 대전도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인적 물적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 또 하나는 자민련이라는 삼국 체제에서 이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극 체제로 가면서 그 양당체의 핵심무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충청 주민들이 다선 의원을 많이 배출해 주시기 시작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 중앙정치에 많이 진출하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청권이 정치권의 변수에서 상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도 나왔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호남 시대는 갔다. 충청, 영남, 호남의 삼각구도가 정립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철희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무래도 네. 유권자 비중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영남 대 호남의 구도였잖아요. 거기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게 이제 충청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여기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누군가를 더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구도까지 간 거죠. 그거는 인구 비중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생긴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떤 인물이 나와주느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만한 덩치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나머지 드셈 정치를 하면 충청권이 그야말로 정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구도상으로만 계속 중요한 위치로 남아 있는다 그러면 이른바 중심으로 간다, 중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약점을 지적해 주신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엄태석 교수님, 정치학자로서. 영호남 시대를 마감하면서 지금 영남, 충청, 호남, 영충호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인구가 갖는 중요성이 지금처럼 높아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청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우리 충청권의 파워가 앞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그동안 충청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걸출한 정치인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도 네. 계시고요. 또 여기 그 이인재 최고위원 계시죠? 영원한 이인자였지만 우리 JP 김종필 총리. 사실은 뭐 총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정도로 이인자로서의 자리매김도 있었고 또 대권에 도전하셨던 이인재 지금 현 의원님도 계시고 최고위원도 계시고 또 3번이나 대선에 나왔던 이회창 전 총재도 계시고 그리고 또 충청권의 역할을 한번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15대 때 국회 때로 저 기억을 하는데 법사위원회가 여야가 딱 10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민련 당시 김종호 그 의원께서 혼자 계셨는데 그날 중요한 안건이 2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여당 발의 안건이고 하나 야당 발의 안건인데 하나는 여당 손을 들어주시고 한쪽은 야당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캐스팅 보트라는 의미는 결정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줬고 또 자민련이나 선진당의 존재가 여야가 거대 정당들이 팽팽하게 경쟁할 때는 조정자 역할, 균형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에서 이제는 어떤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뭐 아까 인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소장님께서 인물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에서 우리 충청권의 인사들이 충청권의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과 같이 양대 정당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니까 제3의 정당이 그립습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누가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합당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로 전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맨파워, 그다음에 그 선거 지형의 변화가 충청권의 그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뭐 맨파워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여당과 야당에서 이제 충청권 출신 인물들이 그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 국회에서 의장, 부의장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하셨고 또 최고위원, 또 뭐 당내 그 원내 대변인, 또 뭐 원내 대표, 또 아주 뭐 영호남 쪽에 밀려 있었던 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도 이쪽 충청 출신의 의원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런 그 인적 파워가 증가했지만 과연 그것이 또 지역에 좀 이익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문제는 좀 나중에 좀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국회의장께서 발의하신 법안조차도 제대로 지역의 가장 큰 쟁점인데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선거 지역 문제는 한 20년 가까이는 이제 충청도에서는 당연히 어떤 특정 지역 정당만 이렇게 찍겠지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지난 이제 2012년 대선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충청도에서는 그 지역 정당이 없는 상태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전략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충청도에서는 단순히 캐스팅 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중원의 역할에서 이제 그 충청도민의 선택이 과연 전체적인 선거 판세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의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정치 지형에서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 지역 출신의 많은 분들께서 뭔가 좀 이제는 개인 플레이, 아까 뭐 엄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충청도 출신들이 그동안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팀 플레이의 어떤 중요성도 상당히 좀 대두되고 있는 게 충청권 위상이 좀 변화된 사안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청권의 인적 파워가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변수다 이런 표현도 받고 있고요. 그동안 충청권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 예, 그 뭐 중원을 넣는 자가 천하를 넣는다. 그래서 이제 충청권의 역할, 충청권의 민심을 사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예, 그런 것이 대통령 선거로서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39만 표를 이기셨는데 충청권에서만 41만 표를 얻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전국에서 50여만 표를 이겼는데 충청권에서 26만 표 정도를 이겼습니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충청권에서 29만인가 그렇게 이기셨죠. 예. 그러니까 충청권에 표를 얻는 분들이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 하면서 충청권의 대선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하고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좀 달랐다. 예, 총선은 이제 지역 정당이 있을 때는 지역 정당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후의 양상은 그 분산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주는 표의 분산 현상을 보였다. 상황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역대 선거에서 드러난 충청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수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죠. 그럼 역대 선거에서 드러난 충청권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대선입니다.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충청권의 표심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충청권의 선택이 승리의 견인차가 되면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죠. 이후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대권을 잡기 위해 충청 민심에 호소했는데요.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에 성공해 대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럼 역대 가장 팽팽한 선거 중 하나였던 18대 대선에서는 충청의 민심이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좀처럼 속내를 보이지 않던 유권자들이 세종시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중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결국 대권을 가져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충청권의 민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충청 지역은 특정 정당의 표를 몰아주지 않는 특성 때문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4년에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는 탄핵의 여풍을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이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반면 4년 뒤 18대 총선에서는 지역 정당의 바람을 타고 자유선진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이 몰락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비교적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충청의 선거 민심은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납니다. 2006년에 있었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전과 충청 남북도 광역단체장 모두를 가져갔는데요. 한나라당이 집권 중이던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 후보가 대전시장,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충남과 충북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모두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차지했는데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야당이 충청권에서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청 지역 민심의 향배를 쭉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선거 때마다 충청 표심에 따라서 정치 향방이 갈렸습니다. 승패가 갈렸죠. 특히 대선에 관한 한 충청권의 표를 얻지 못하고서는 청와대를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충청권의 표심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대권 도전의 경험도 갖고 계신 이인재 최고위원님. 예, 이제 우리 충청권을 여기 지역적으로 충청에만 한정하면 안 되고요. 이제 지역 구도는 뭐 영호남이 이제 지역 구도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충청권이 있고 지역권이 아닌 강원도가 있는데요. 나머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거의 우리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 여기의 민심은 바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좌우해 버립니다. 특히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보통 뭐 1000표 안팎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여기 충청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표심을 좌우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충청 민심은 뭐 영남, 호남은 뭐 심지어는 90%, 뭐 60%, 70% 이렇게 일방적이죠? 맹목적인 몰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청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좋게 말하면 캐스팅 보트고 또 이제 균형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영호남 지역구도가 아주 빠르게 말하자면 얼음으로 말하면 녹아서 구멍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순천 곡성에서도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당선되고요. 이정현 의원이시죠? 그다음에 뭐 이제 김부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구에서 또 부산에서도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충청은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사회 경제적으로도 비중이 점점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충청이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충청의 민심이 그렇게 이제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철희 소장님 한번 보실 때 저희들 선거판에서 충청 표심 큰 영향을 미쳤죠? 뭐 영향을 미친 거야 뭐 그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문제인데 네. 문제는 이제 충청권의 비중이 중요하다 또는 캐스팅 보트를 한다 균형추 역할을 한다 이게 갖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역 개발이 그러면 많이 됐느냐? 뭐 그 문제도 짚어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나올 만한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자칫 지역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지역만 따져서 뭐 충청이 있고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고 이렇게 따져서 별로 실의가 없는 구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여전히 이 영남에 비하면 많이 뒤처지거든요. 호남을 좀 추월했다 합니다만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영남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영남에서 지역 구도를 가지고 대통령 하겠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인구 비중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에서 지역 구도를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충청의 정책 비중이 늘어난다는 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이후에 충청이 전체 우리 전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도 큰 인물들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 너무 이렇게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 관점을 조금 버리는 게 예를 들면 충청 출신이라고 해서 충청의 지지를 받는 건 좋으나 전국적 인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충청에서 전국 인물이 나올 때 충청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충청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더 뭐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이런 컨셉을 앞에 어떤 명사를 붙이느냐가 중요한데 충청 대통령이라거나 충청 정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지역이 레떼르만 갖고 정치라는 거는 한계가 분명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큰 무대로 나가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황 교수님? 사회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구도로 그대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집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의 지역 기반이 있고 진보라는 게 보수보다는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김종필이라는 걸출한 그 정치인이 민주당 호남의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아주 뭐 제가 볼 땐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야당일 줄 알았던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10년 동안 정권을 또 유지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두 정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거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충청권에 대해서 제가 미래를 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충청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그리고 IT와 고부가 가치 사회에서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과학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있어서 지금 현 정부가 SOC 사업을 굉장히 지금 자제하고 복지적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의 위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위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청권이 영원함의 지역 구도에서 결정적인 어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위정자들이 그러한 충청권의 위상과 의미를 좀 빨리 파악해서 보다 바람직한 21세기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지역 정당, 소위 이제 자민연호 대표는 지역 정당의 탄생 배경이 영남 호남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의 새누리당,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자민연은 결국 소멸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은 영호남에 뿌리를 뒀지만 전국 정당을 이룩한 것이고요. 이 충청 지역에 있었던 정당은 충청 지역에 기반하면서 전국 정당화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지역주의에 고착해가지고 가령 공천도 지역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인재를 공천하지 못한 흠도 있고 전국 정당화를 하려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이념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 전국의 대권주자로서의 부상을 할 때 그것이 전국 정당화의 길을 가는데 아직은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청권은 전국 정당화를 하지 못하고 지역 정당으로 남았다. 지금 우리 논의 자체가 충청권의 정치적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충청권의 정치적 역량이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능가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또 이것이 자칫 우리가 정치인들이 금기시하고 허물어야 되는 지역주의에 부추기는 그러한 것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그래서 따라서 저는 앞으로 지역에 기반한 것은 자꾸 약화시켜가면서 정책과 이념, 전국적 인물을 지향하는 정당, 그러한 인물이 결국은 대권에도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충청권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충청권의 대표 맹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 윤무선 대통령 이후로 그런 지적들이 실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안지철 기자님. 일단 그 지난 최소한 대선 과정에 그 충청권의 선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좀 충청권의 선택은 좀 패권 지향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뭐 13대 대선 이후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께서 이제 출마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충청권에서 그 유력한 어떤 대권 주자, 물론 여기 뭐 이인재 최고위원은 계시지만 어떤 그 승부를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어떤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권 지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그 이후로 13대 대선 이후로 충청권은 이제 스스로 이제 대권 주자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대권 주자의 어떤 그 조력자 역할을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 보터 역할도 사실상 상당히 좀 전략적이고 유연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충청도민의 그 표심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은 13대 대선 때는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YS가 배출이 됐고 15대 대선 때는 또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과 김종필의 어떤 결합 그리고 16대 대선에는 이제 연고주의 투표가 아니라 신행정 수도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역의 어떤 그 이익이 걸린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또 전략적인 좀 투표 성향을 보였었고요. 18대 대선에서는 또 선진당이 또 합당되면서
이쪽에 표심이 상당히 좀 뭐 보수 대연합에 앞장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이 충청권의 그 정치권 발전을 규정짓는 걸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이 틀 안에서 과연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에서 대권 주자가 나오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큰 힘을 만들어 보세라는 그런 좀 단순한 반사적 지역주의, 그동안 20년간 쭉 유지됐던 게 그런 반사적인 지역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해서 자, 충청도가 이렇게 그동안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화합을 할 수 있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영호남 수도권에 제시를 하는 게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저는 큰 하나의 좀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의 정치가 네.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청 민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본다면은 충청인들 속에 자리 잡은 변방의식 가운데에서도 그때마다 나타난 자존감의 표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학자, 우리 엄 교수님? 저 같은 그 서민이 봐도 답답한데 1년 반 동안 지금 어떻게 볼 때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완전히 엉켜가지고 하나도 실타래가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을 했는 게 아니고 3당 합당도 명분이 의원 내각제였고 DJP 연합도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걸 지향하고 앞으로 그걸 하자는 거였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충청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바라보자. 대통령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까운 생각 있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내각제로 가자는 데는 저는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충청과 관련해서 이른바 충청 대망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제는 안 되니 내각제로 가자는 건 제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주장인 것 같고요. 예. 네, 충청이 홀대를 받았다면 왜 홀대를 받았는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은 저는 영남 패권주의라고 봅니다. 이게 브로드하게 넓게 얘기해서 지역주의지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세력이 어느 겁니까? 옛날에 TK 세력을 해서 영남 패권주의 때문에 호남도 소외받고 충청도 소외받고 강원도도 소외받았던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다 소외를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의 극복해야 될 이상이라는 거는 영남 패권주의라는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지 영남, 충청 각 지역이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구도를 깨자 이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했느냐. 단순히 호남 대통령 만들자 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기득권 질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인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청이 해야 될 일을 충청이 만약에 대권에 충청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지역의 기반이 튼실하게 움직여서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오고 지역을 연합하는 과거에 나왔던 지역 등권론처럼 이제는 충청이 중심이 돼서 호남을 포섭을 하든 영남을 포섭하든 그렇게 해서 대권을 먹겠다. 이 구도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기득 질서를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정치인이 충청 출신에서 너무 좋겠다는 정도가 저는 마땅한 방식인 것 같고요. 더 나가면 우리 정치를 뒤로 되몰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결국 충청의 민심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예. 한 말씀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논의가 이제 자꾸 주제가 섞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존경하는 이인재 선배님하고 이렇게 다 공통적인 생각이 충청권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고 더 커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거기에 함몰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대전제를 하고요. 다만 이 충청권이 앞으로 상당히 이 시대적 소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한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의 걸출한 인물도 필요하지만 시대적 환경, 시대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소명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중용의 지도를 갖춘 충청권 그리고 영호남의 지역 대결에서 비교적
더 자유스러운 충청권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인식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충청권이 그러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정책적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능력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하게 간다. 그리고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는 거의 다가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소명의식을 갖고서 나타난 정치 지도자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책임질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 충청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권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차기 대권 주자를 꼽을 수 있는 것인지 꼽을 수 있다면 과연 누구인 것인지 우리 한번 먼저 이 최고위원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지역 패권 구도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 충청이 굉장히 소외받고 또 질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구도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양쪽에서 한쪽에서 산업화 세력은 자기들 권력을 지키려 하고 민주화 세력은 그걸 돌파하려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동원을 함으로써 그게 제도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목성을 떼 가지고 말하자면 영원함이 충돌하는 이런 정치가 지금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우리 충청 민심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소외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뚫어내야 되는데요. 지역 구도를 허물고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민심이 바로 충청 민심이고요. 충청인들이 제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 통일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신이 저는 우리 충청 민심에서부터 뿜어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 또 인물 여기에서 저는 다음 이제 대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예. 누구를 뽑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뽑지를 않으시네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뭐 대선에도 도전을 했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그렇게 뭐 점을 치듯이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찍어놓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예, 그건 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을 누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또 받들 수 있느냐 이런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돼 있고요. 저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정신이 지금 이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그리고 통합 또 통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시대 상황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충실한 사람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충청인 중에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일반 시민들 봤을 때 안 기자님 어느 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까? 여든 야든. 최 의원님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당권 도전하셨을 적에 최 의원님께서 이제 대전 시당 오셔갖고 말씀하신 게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고 이 혁신을 일으키는데 충청의 에너지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죠. 근데 저는 뭐 인물을 누구를 이렇게 뭐 꼽는 거는 뭐 어렵진 않겠지만 흔히 이제 지금 야당과 관련해서 얘기 나올 적에 기울어진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 거다라는 그 구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도는 인구 면에서 볼 때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대권이라는 것에 만약에 그 인물이 나온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 틀을 어떤 바꾸려고 하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충청권에서는 그런 노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나오죠.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충청도가 뭐 이렇게 뭐 충과 충의와 뭐 저리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근데 이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 예, 이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는 바로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시대적 소명과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이 됐지만은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면 지역 갈등, 이념 대결, 빈부의 격차, 양극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의 정신을 가진 분, 그리고 우리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을 지향적으로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내년쯤 되면은 개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바로 이런 정치의 양극화를 낳고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화, 그것이 내각제를 포함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국회의 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같은 단원제가 좋으냐 양원제가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헌 문제가 논의되면서 과연 실효성 있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해봤으면 것이고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따라서 이번의 문제는 우선 자기 정치인은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많은 다선 의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장래성 있고 능력 있는 분들에 대한 더 많은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엄 교수님? 지난 18대 대선을 끝으로, 그죠? 예. 그때부터 중정권을 기반한 정당이 사라졌죠? 예. 지난 지방선거도 지역정당 없이 치렀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렇게 전 국민이, 전 정당이 정말 속된 말로 몰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을 합치기도 하고 3당 합당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DJ 변합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영원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지율 연초에 1%, 2%대를 달리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양대 정당 속에서 이렇게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새로운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도적이고 포괄 정당의 성격을 갖더라도 제3의 정당이 좀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지금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시길래 느끼는 건 결과적으로 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세라는 게 일단 정당 예선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사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정치학자가 가장 괴로운 게 이제 대통령 누가 될 거냐 물어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진 표를 가지고 본선에 갔을 때는 카리스마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날이 갈수록 그 청문회 전국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걸러지는 상황이라서 정치 역정도 평가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거는 비전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보면 저는 뭐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많은 걸 느끼는데, OECD 국가랑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살률 바닥에서 1등이죠. 거기다 자살 증가율 1등입니다. 거기다가 취업률 뭐 바닥이죠. 경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는 증세를 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증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좀 힘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해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참 앞이 힘든 깜깜한데 상황 특히 같습니다. 교육 현장을 볼 때 미래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해안 좀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당이 이 한 사회 정치를 좀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기사당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바이에른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주만의 특수한 상황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 지역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처럼 전국이 균질한 사회에서 지역당이 나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른바 JP 모델, 중청 지역의 지역당을 만들어서 다른 대권 주자랑 연합하거나 하위 파트너로 손을 잡는 이 구도로는 충청의 미래를 보기 좀 어렵다. 그 JP 모델을 폐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선진당이 없어지고 통합한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충청이라는 지역이 충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풍수학적으로 충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기존의 기득권 질서에 포획되어 있는 사람, 기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비주류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관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충청의 강점을 저는 좀 부각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충청 대통령이나 충청 맹주 이렇게 보지 말고요. 충청에 누구를 대표하느냐. 충청의 서민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부자를 대변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충청도 안에요. 부자와 서민을 그냥 이분법으로 나눠서 보면 왜 똑같이 충청 출신을 밀어야 됩니까? 서민은 서민을 지향하는 후보를 밀을 수 있는 거고 부자는 부자를 지향하는 후보를 밀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충청 출신이라는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충청의 누구,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을 대변할 거냐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야 그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국가적 미래로 선택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좀 더 큰 시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청 지역을 대변했던 정당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가 바로 정당이죠. 그동안 충청 지역에서도 수많은 정당이 탄생하고 소멸되기를 반복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충청 지역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신민주공화당이 창당됩니다. 당시 13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죠. 하지만 김 총재는 대선에 출마해 8.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자당으로 합당됐습니다. 그 후 1995년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었던 김종필 전 총재는 첫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 기반한 자유민주연합, 즉 자민련을 창당해 지역 표심을 자극하며 돌풍의 핵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는 1997년 DJP 연합으로 대선 승리에 일조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지만 반대로 당세는 급격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충청도 땅을 녹색으로 물들이며 충청의 힘을 한국 정치에 각인시킨 자민련은 결국 한나라당에 통합돼 역사 뒤로 물러서는 비운을 맞게 된 거죠. 2006년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자민련 출신 인사들은 국민중심당을 창당하고 충청권 정당을 자처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당도 창당 2년 만인 2008년 이회창 전 총재가 창당한 자유선진당과 합당하게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그해 18대 총선에서 충청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국회의원 18석을 차지해 지역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충청권 정치 지도자들의 탈당과 합류가 반복되면서 제3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다양한 실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5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당명을 선진통일당으로 변경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럼에도 내부 분열은 끊이지 않았고 거듭된 진통 끝에 새누리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충청권 지역 정당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순수 지역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힘을 기울여 했던 충청권. 앞으로 또 새로운 지역 정당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역정당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이를 지역정당의 실패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지역정당은 시대적인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옳지 않은 거죠.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그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이것이 이제 정당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남북 전쟁 때는 공화당은 남쪽에는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쪽이 공화당의 텃밭이 됐고요. 원래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저 동부 공업지대 주들이나 또 캘리포니아나 이쪽은 지금 민주당의 텃밭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이해를 어떤 당이 그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반이 달라지는 것이지 지역을 생명으로 해가지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정당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은 지금 이제 저 과정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역 정당이 해체가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정당의 발전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 정당 시대가 사실상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지금 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대선 때, 총선 때에는 훨씬 더 많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충청의 정신, 이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정신이 충청에서 솟아 올라오면은 저는 오히려 충청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가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당 시대의 소명은 뭐 지역 정당 시대는 그 시대에는 뭐 효용을 다했다고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앞으로 또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지역 정당 혹시라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람직하지 않죠. 태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동안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탄생하고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영남의 대결주의에서의 반작용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영남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근데 그것은 지역에 기반했기 때문에 지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전국 정당화되지 못했고 또 대권 주자를 낼 수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정한 역할은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대적 소명은 다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지역 정당에 태어나서도 안 되고 앞으로 지역에 기반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다시 태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충청맹주가 누구냐 이런 용어는 우리 이 충청권에서는 언론에서 쓰고 그러는데 영남맹주, 호남맹주라는 것을 영남에서는 안 씁니다. 그게 무슨 맹주라는 것이 충청맹주가 누구냐 하면 충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것이 누구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바로 우리 충청인의 의상을 충청권에 묶어두려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충청을 넘어서 전국적 인물로 그다음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지 다시는 지역 정당으로 돌아가는 퇴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 자, 안 기자님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그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JP가 뭐 어떤 이유에서건 지역 정당을 창당을 해서 뭐 그 뿌리가 지난 대선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뭐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의 그 흡수 합병이 됐는데 이제 충청도도 뭔가 좀 정치적인 좀 정당성을 추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그 DJ라고 하는 그 민주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신 분을 중심으로 했지만 JP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그 민주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정당성이라고 어떤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정당성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수 엘리트들의 그 정치 동원에 지역이 저는 이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 그 여전히 아까 뭐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맹주 이런 거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전 근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는 뭐 지역당을 만든다는 것은 뭐 사실상 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저는 흐름 이제 만든다고 하는 논의 자체가 이제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청도라서가 아니고 뭔가 좀 충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의제 설정, 뭔가 좀 큰 결국은 흐름. 지역 정당의 문제에 관한하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소망을 다했고 이제는 또 다른 더 큰 모습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르게 강력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자민련은 지역 정당화된 거지 지역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강원지사라든지 인천시장을 배출한 전국 정당이었는데 외연을 넓히지 못해서 충남 지역으로 계속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역 정당화된 거라는 표현이 맞겠고요.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역 정당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대기업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두 대기업이 정치를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방 정치 차원에서라도 좀 정당 설립을 좀 완화해서 그런 운동 좀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아닙니다. 필요성을 위해서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MBC 창사 50주년 특별 대토론회 일부 충청 파워 한국을 움직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 앞으로 논의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 선거구 증설이 묵살된 것은 결국 여야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 대전 선거구 최소한 1석 내지 2석을 늘려주겠다. 이런 확고한 약속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1석 늘리면 뭐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의 세력으로 자원봉사의 어떤 활동의 영역으로 여성들이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도 가볍게 좀 취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 가족의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회복지나 환경, 교육, 건강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심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정당과 함께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정당의 모습들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통 분모를 찾고 이러한 모습을 기관장과 의견을 공유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패거리 정치가 아닌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는 대승의 정치를 하고 특히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는 그러한 국고 보조금의 확보, 예산 폭탄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복원의 의미를 찾아야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갔습니다. 우리 충청권 특히 대전에 국한시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회의원 증설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큰 염원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전의 인구가 이미 광주를 초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는 오히려 2석이 더 적은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 지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예, 이 문제는 아주 현안입니다. 현안 중에 현안인데요. 지난 총선 전에 인구가 그때도 거의 같았습니다. 호남하고 충청이요. 그런데 호남이 7석이 많았습니다. 지역구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는 저쪽 줄고 이쪽은 하나 늘어가지고 지금 한 5석 차이가 나죠? 4석 차이 납니까? 5석 차이 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반드시 이번에 이 선거구 이 형평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에서 대전 아까 1석 내지 2석 말씀하셨고요. 충북도 늘려야 되고요. 또 우리 충남에서 천안도 좀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총선 직전에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여야 간에. 거기서 이제 핵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호남이나 영남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가면은 또 그분들이 달라지겠죠? 협조를 하는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 구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구를 늘릴 수 있도록 구 핵정 같은 것을 좀 인구에 맞춰가지고 사전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박영선 우리 비대위원장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전에 내려오셔서 대전 선거구의 증설 문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지난 9월 초에 대전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거구 증설 확실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나름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전
비롯한 충청권의 선거구, 의석수 증설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제와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300석이죠. 현 제도상 특정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충청권의 의석수를 늘릴 수 없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의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원래 셈법이 있잖아요. 표의 등가성이겠죠? 인구 얼마당 뭐 이렇게 지역구 하나씩 준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맞춰서 가면 지역구 늘어나는 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석이라는 걸 딱 묶어 놓으니까 이게 호남에서 몇 개를 가져와야 중청이 늘어나는 구도가 되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이러면 쉽게 안 풀립니다. 그러면 뺏기는 쪽은 당연히 안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300석이라는 이걸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석이라는 고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구도로 가지 말고요. 필요하면 전체 인구가 늘어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왜 이상합니까? 헌법 개정의 문제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건 헌법 개정 아닙니다. 헌법에는요. 예? 헌법상 아닙니다. 헌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200인 이상으로 돼 한다로 있죠. 기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지역이 문제로. 쓸데없는 거 갖고 다툴 일이 아니라 상생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지도부가 와서 양당 지도부가 와서 약속해 주니까 될 것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저는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구 의석은 늘어난다. 이렇게 아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 된다, 299명이 된다. 이걸 깨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소장님? 제가요, 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호남권, 특히 전주, 전북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은 충청권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를 들고 나온다. 우리가 뺏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역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 소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이제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는 셈이죠. 그러나 이 300이 주는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300명과 301명은 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근데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면 국민들이 숫자 좀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해 주시겠지만 국회가 제 역할도 못하는데 무슨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느냐. 오히려 줄여야지 하는 세비 더 나간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숫자가 늘든 줄든 안에서 소위 표의 등가성, 인구의 대표성을 생각할 땐 균형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전이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뭐 예를 들어 대전만 국한해서 본다면 당연히 한 석은 늘려야죠. 그것은 우리 충청인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도 있고 또 양동 지도부가 약속한 것을 확고하게 지켜줄 필요도 있고 다만 그 경우 다른 지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 파워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앙선관위에 의탁을 하자.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선거구 획정 문제를. 획정 문제를.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왜 인구가 많은데도 숫자가 적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법은 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10만 5천 명에서 그 3배인 31만 5천 명은 한 선거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전의 경우는 인구가 150만이지만 6개 선거구가 다 평균 25만 전후예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은 10만 5천 명을 약간 넘기고 어떤 지역은 31만 5천 명을 넘겨서 분할을 시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가령 뭐 동부에 있는 것을 중부로 일부를 떨어준다든가 뭐 유성구에 있는 것을 서구로 일부를 띄워준다든가 그런 경우 있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소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초월해서 적어도 충청권의 좀 인구는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나야 되겠다. 거기에는 뭐 여야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엔 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좀 관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 기자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뭐, 문제들을 예.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 실은 우리 충청권의 정치 역량을 좀 결집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제 단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할 경우에 선관위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한참 그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불붙었을 때 단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대전은 한 석이 늘죠. 그런데 충북은 오히려 한 석이 감소합니다. 충청권 전체로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러면 늘어난 게 어디가 늘어나느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다 10석을 가져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수도권이 가져가는 사이에 충청과 또 호남은 또 내 걸 가져가는 애, 너가 이제 뭐 과소평가됐다, 과대평가됐다 그런 논란이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시도별 인구수 비례성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좀 이런 좀 넌센스를 그런 상황을 좀 극복을 좀 해야 되겠고요. 당장은 지금 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300석이라는 그 의석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게 아니고 그 뭔가 좀 뭐 작은 정부 작은 의회가 이렇게 뭐 지고 지순의 어떤 뭐 선이 아니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변화된 정치 상황에서 의석수도 당연히 법적인 변화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엄 교수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목표는 재선 아니겠습니까? 재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을 제가 해보니까 약간이라도 그 기득권을 건드리게 되니까 아주 그냥 제가 지방선거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정말 속된 표현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것 같지만 또 기득권이라든지 권력은 소수가 가질수록 커지거든요. 사실 뭐 국회의원이 막 1000명씩 되면은 폼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 정치 개혁을 할 때 국회의원 부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감소입니다. 줄이겠다는 건데 감축인데 객관적으로 인구 비례를 딱 볼 때 단원제 국회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근데 퍼포먼스, 업적이나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저항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획정을 할 때 뭐 이철희 소장님이나 저한테 맡겨서 프로젝트 줘가지고 선거 획정해 보라. 그러면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참조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만 그대로 안 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국회의원 숫자가 움직인 적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새정치 때문에 이번에 하나 늘었고요. 옛날에 IMF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잠깐 줄였습니다.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토론 죄송합니다. 토론에 열정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는 미처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못한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이철희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 주류라고 하는 거나요? 주류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에너지나 새로운 시각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영호남 지역주의 또는 뭐 영남 패권주의를 쭉 지켜보면서 저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청이 전에 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은 충청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을 좀 잘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청을 전제로, 충청을 기반으로 한 그 무엇을 도모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조금 더 넓게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 기자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오늘 뭐 정치에 집중을 했지만 지역의 정치 역량이 집중되려면은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모든 뭐 경제적인 여건이 다 성숙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흔히 현장에서 듣는 말은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인재가 뭐 여러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많은 부분을 망라하겠지만 지역의 인물들을 키우고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충청이라는 지역에 너무 매몰되다간 제2의 지역주의 또 반사적인 지역주의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을 뭐 풀면은 충이 나라 중에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런 원점으로 좀 되돌아가서 지역의 역량을 잘 결집시킬 수 있고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영남과 호남 같이 아울러서 지역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지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엄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충청권을 뭐 핫바지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되어 있어 폐해가 자꾸 드러나고 있고
영원함은 정쟁으로 또 산업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봅니다. 더불어서 충청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주는 여유로움도 즐기고 있고요. 더불어서 새정치도 충청에서 발휘되어서 전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을 받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충청권이 정치 역량이 오늘까지 올기까지에는 충청인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자성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치인 스스로가 역량을 늘려야 되지만 우리 충청인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무도 목재로 쓰려면 20, 30년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나만 열심히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구도 정치 때문에 우리 충청이 많이 소외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인의 미덕인 포용과 중용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정치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역 구도 정치를 정책 구도 정치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제가 우리 당의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에 지금 가장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또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가 나온 선거구 정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야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통합 또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충청이 중심에 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충청권의 미래도 함께 조망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이 내일의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대전 MBC 창사 50주년 특별 대토론회 일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5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제2부 국토의 중심에서 경제의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